한국에서 원격 의료하면 의사분들이 꺼리는 분위기냐? 되게 민감한 질문인데 꺼리는 분위기죠 일반적으로.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요. 일단은 조금 설명을 먼저 드리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풀렸죠. 원격 진료가 한국에 허용되어 있습니다. 한시적이라고 해서 언제까지 허용될지는 모르겠으나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그 원격 진료는 굉장히 복잡한 이슈들이 많이 얽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의사분들이 왜 싫어하냐? 모든 분들이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무턱대고 다 반대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근데 기본적인 이제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 원격 진료가 지금 상황에서 무분별하게 허용돼 버리면 동네 병원들 다 망한다는 이유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동네 병원에 가야 될 분들이 대형 병원, 네. 종합병원의 원격 진료를 선호할 것이다. 네, 그것도 이제 보면 사실 되게 많은 가정들이 얽혀 있는 부분이긴 그렇죠. 한데 네. 한국 의료의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그 의료 전달 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의료 전달. 의료 전달. 이런 거죠. 저 감기 걸렸어요. 배가 아파요. 갑자기 배탈 났네. 서울대병원에 응급실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네. 있죠. 서울대 병원에 내과 가서 한국 최고의 교수님께 진료 받을 수 있거든요. 감기 걸려도. 근데 미국은 안 그렇죠. 예, 1차 병원부터 가서 차근차근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의료 전달 체계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게 다 무너져 있기 때문에 지금도 예를 들면 중병 걸리면 모두가 지방에 있는 분들 모두가 서울에 있는 빅5 병원 가려고 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원격 의료가 지금 이제 아예 그냥 다 풀려버리면 동네 병원 다 안 가고 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 뭐 유명한 의사들한테 진료 받지 않을까. 별점 높으신 분들. 네. 네. 그거를 궁금한 게 걱정하는 거죠. 있는데 그러면 한국에서 그런 식의 의료 전달 체계를 네. 미국처럼 셋업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왜 그걸 못하죠? 고양이 목에 바구니 달기인 것 같아요. 모두가 알고 있는 문제인데 그걸 어디부터 해결해야 할지를. 뭐 예를 들면 아니 뭐 나는 의지도 있고 돈도 있는데 내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내가 서울대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내 자유지 뭐 이거를 제한하기 어렵다는 뜻인가요? 그것도 큰 문제이고요. 나 감기 걸렸는데 내 돈 내고 내가 서울대병원 그렇지. 가고 싶은데 왜 내가 막냐? 네. 그런 불만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번에 사신 분들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의사분들이 수도권에 많은데 그걸 못 가게 만들면 네. 이건 굉장히 크리티컬한 문제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사실 보면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원격 진료가 완전히 재조명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텔라다. 네, 텔라닥 같은 미국에 있는 그러니까 원격 진료 1등 회사이고요. 마켓 셰어가 한 70% 됩니다. 저 주가 그래프를 보시면 엄청 이제 코로나 때문에 많이 뛰었는데요. 줌과 텔라닥 두 개가 이렇게 슈. 네, 어제 오늘 좀 떨어졌지만 아무튼 네. 그러니까 미국은 1990년대부터 원격 진료가 허용됐는데 그리고 이제 그 산업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진료에서 그 원격 진료가 차지하는 건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그건 왜 그래요 또? 의외로 환자들이 나 이거 선생님 직접 보고 싶어. 네, 이거 내가 내 몸을 보여주지도 않는데 네. 어떻게? 합법임에도 불구하고 의외로 환자들이 대면 진료를 선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편에 보면 이제 보험 같은 거, 이렇게 대면으로 하면 보험 적용되는데 원격으로 하면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코로나가 되고서 미국이 지금 막 다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보험도 그 정부에서 그 의회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막 이제 규제 풀어주고 보험도 더 확대해주고 하면서 미국에서 원격 진료가 좀 재평가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뉴노멀이 온다고 네. 얘기를 하는데 아마 이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에서는 코로나 때문에 뉴노멀이 온다고 하면 글로벌리 봤을 때도 원격 진료를 빼놓고 말씀드리기는 한국에서 지금 한시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네. 그 원격 진료를 허용하고 있어요. 투자하신 회사 중에 원격 진료 쪽 회사가 있으시죠? 네, 그 저희 메디히어라는 회사가 메디히어. 있는데요. 네. 메디히어가 보면 이제 원래 되게 재밌는 게 원격 진료를 미국에서 하려고 했었어요. 원래 한국말 할 수 있는 의사, 그러니까 미국 면허를 가진 의사가 미국에서 살고 있는 뭐 교포든 뭐 유학생이든 그렇죠. 한국인 쓰면서 진료 받고 싶은 환자에게 한국인 의사도 이렇게 흩뿌려져 있고 네, 한국인도 흩뿌려져 있으니까 이걸 만나러 가기 너무 머니까 네, 그래서 되게 이게 뾰족하네요. 네. 뾰족하죠. 미국으로 진료하겠다고 시작해가지고서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이거를 뭐 중국인 대 중국인, 뭐 스페니시 대 스페니시 이렇게 확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려고 원격 진료 플랫폼을 완성시킨 게 딱 코로나 직전이었어요. 네, 그게 되게 운이 좋았던 타이밍이네. 거기도 하죠. 네. 그래서 한국에서 원격 진료가 이제 한시적 허용되면서 그게 2월 22일이거든요. 복지부가 허용한 게. 예기치 않게 한국에서 론칭을 했군요. 네, 그래서 이제 복지부가 허용을 했는데 음. 완전 무턱대고 한 거예요. 그냥 지금 보면 그 문서를 보시면 그냥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냥 의사가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얘기예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표현을 제가 그대로 말씀드리면 네. 환자랑 의사가 협의해서 하시고 알아서 하세요. 예, 처방전 뭐 결제 같은 거 의료기관과 환자가 알아서 하시고 이렇게 처방 받는 것도 이제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 딱 워딩이. 약간 긍정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렇게 자유도가 높다는 건 여기서 좀 실험을 해볼 수 있는 공간이 생겼다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닐까요? 정부는 되게 무책임했다고 생각하고요. 네. 아무런 플랫폼도 없고 그래도 원칙도 의료행위니까. 없고 네네.
병원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음. 한데 일단 하라고 한 거죠, 그냥. 네. 그러니까 이제 그게 되게 무책임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스타트업들이 보면 굿닥이나 똑딱 같은 기업들이 이제 자발적으로 만들어서 지금 무료로 배포하고 있거든요, 플랫폼을. 메디어 같은 경우에도 그 의사용 앱이 있고 거기 보면 이제 아까 미국에서 서비스하려고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한쪽은 의사들이 올라오고 한쪽은 이제 환자들이 올라와가지고 지금 제가 알기로 1,700건을 이미 진행했으니까 원격 많이 진료를. 했네요. 그래도- 네. 반응은 좀 어때요? 이제 뭐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의사분들이 꺼리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메디히어 네. 분들한테 듣거나 했을 때 막상 써보니까 좀 괜찮다라는 뭐 네. 평이 있거나 뭐 환자분들은 어떤지. 일단 환자분들도 되게 좋아하고 당연히 음. 그러니까 병원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집 밖을 나가는 게 되게 불안하니까 일단 되게 좋아하고 의외로 의사들도 되게 좋아합니다, 사실은. 아직까지는 평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뭐 몇천 건 안 됐으니까 진료 횟수가.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이거 한국에서의 첫 경험이거든요, 이게 보면. 그렇네요. 그 원격 진료를 시범 사업은 1980년대부터 30건 이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범 사업으로 네. 정말 리얼 월드에서 실제 환자와 실제 실제 의사가 진료해보는 건 이번이 처음인 거예요. 진료비를 그래서 내고. 네, 돈이 오가고 그 메디어는 지금 돈을 안 받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경험들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는 조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원격 진료가 되게 쉬운 질환도 있지만 줌 같은 영상 통화 플러스 아까 말씀하신 뭐 처방전이나 네. 뭐 이런 결제 정도만 있는 커버하기 어려운 질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럼요. 일단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그렇죠. 대면으로 체크업을 해야 되는데 진단 못 하거든요. 네네네. 아주 당연하게도 대면 진료에 비해서 제한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한 게 감기에 걸렸어요. 네. 몸살에 걸렸어요. 그러면 체온이라도 재보고 네. 뭐 이렇게 청진기라도 대보잖아요. 근데 그걸 안 하고 진단이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게 원칙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도 사실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1990년대부터 미국의 진료를 쭉 해왔는데 원격 진료를 미국에서 어떤 경우에 퀄리티 컨트롤 안 되고 진료 가이드라인을 안 지키는 의사들이 퍼센티지가 어떻고 그러니까 논문들을 보면 여러 개의 원격 진료 회사들에 우리가 가짜 환자를 투입해 보거나 회사가 실험해 보니까 이런 질병들은 잘 진단이 안 되고 이 회사는 가이드라인 잘 안 지킨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연구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한국은 그 자체를 논의조차 할 수 없는 환경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악용될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가짜 환자라던가 특정한 의약품을 내가 모으기 위해서 허용하냐 말아야 하냐도 이제 이슈인데 저는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어떻게 허용할 것이냐. 허용한 이후에 이제 퀄리티 컨트롤을 어떻게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뭐 가이드라인 같은 걸 어떻게 잘 지키는지를 모니터링 할 거냐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되게 재밌는 게 예를 들면 지금 있는 진료과들도 한 10년 전, 20년 전에 없던 진료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을 받아들이면서 의료가 계속 발전되고 방사선과 이런 거. 예, 진화되어 왔어요. 디지털 기술 중에서 통신 기술 대표적이니까 원격으로 진료하면 그럼 그렇게 진료하는 거 배우면 안 되나? 원격 진료 전문의 만들면 안 돼? 그럴 수 있죠. 그 환경에서 최대한의 진료를 최선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전문가가 진료를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주장들이 실제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래서 예를 들면 원격 의료 전문의를 만들던가 원격 내과 전문의, 뭐 원격 정신과 전문의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저희는 본격 퓨처리스틱 네. 비즈니스 토크쇼이기 때문에 네. 좀 더 미래로 이렇게 뾰로록 가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원격에서 차를 운전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드밴스된 거는 그냥 의사가 없어지는 거 아닌가? 네. 운전사가 없어서 자율주행하듯이 뭘 원격 진료를 봐도 내 스마트폰이 AI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나를 그냥 체크업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2030년에 완전히 의사를 배제하고 네. AI만으로 진단할 수 있는 영역이 전체 의료 영역의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저는 글쎄요. 그거는 기술적인 문제뿐만이 아니고 기술 외적인 문제까지 그렇죠. 고려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책임을 이게 누가 질 거냐? 법적인 책임 소재 혹은 윤리적인 문제 음. 같은 것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럼 완전히 인간 의사를 배제한 채 진료 혹은 수술을 할 수 있을 것인가가 똑같은 질문인 거죠. 내가 네. 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B마트처럼 그 원격 의료에 이제 적합한 의료기기를 빨리 배송을 해줘서 이제 청진기 필요해 그러면 퓨 그쵸. 날라와가지고 그럼 경우의 수가 이런 게 있으니까 한 25분 뒤에 다시 한번 콜합시다 하면서 이제 참신한데? 네, 그런 거 되지 않을까. 태용님이 굉장히 창의적인 마인드를 그쵸, 뭔가 될 것 같지 않아요? 네, 여러분 혹시 얼굴이 부정적이야 근데 코로나19도 꽤 진정되기 어렵고 백신이나 치료제도 나오기 어렵고 그 다음에 그게 나오기 전에 또 변이된 바이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헬스케어 전반적인 지용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시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들이 그럼 상시화가 되고,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그 체계가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무너진다는 말씀은 너무 좀 과격한 것 같고요. 무너진다기보다 그게 이제 뉴노멀 시대에는 네. 많이 바뀔 오히려 거다. 주가 아니라 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저는 스케일러블한 어떤 의료 분야의 솔루션이 되게 중요해질 것 같고 일단은요. 이게 감염 질환이라고 하는 것들 그러네요. 들면 병상이 지금 부족해가지고 네. 정말 그리고 뭐 인구 수준의 영향을 굉장히 짧은 시기에 주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런 스케일러블 확장성 있게 이런 헬스케어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고 정신 건강 같은 것도 되게 중요해질 것 같고 스케일러블하게 정신 건강을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들. 뭐 연구 분야나 이런 데서 이런 거 없을까? 이제 코로나 사태 같은 게 이게 지속이 되면서 디지털로 이제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양이 코로나 이전과 이후로 10,000배 정도가 디지털 의료 데이터가 증가를 한다라고 네. 했을 때 의료 기술이라든지 어떤 뭐 연구 분야라든지 정말 지금보다 새로운 걸 할 수 있겠네요. 네, 데이터가 네. 막 다 연결이 되고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 네. 그래도 지금 예상하는 것보다 좀 급진적인 그런 것까지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지금도 보면 이제 뭐 이런 비상 시국이니까 약간의 좀 예를 들면 과거에는 금기였던 것들이 풀리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프라이버시 같은 게 되게 중요하게 확진자 생각하다가 동선 데이터 이런 거는 뭐 네, 그런 것들이 엄청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흔히 말하는 빅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감염 질환의 트렌드 같은 거 이제 거의 실시간 모니터링 하는 것들. 네. 예를 들면 이제 한국의 이런 기업들이 모든 VC의 외면을 받았는데 사실은요. 그 스마트 체온계가 있는데요. 네네네. 예, 그 체온계를 한국도 재면 몇 개 스타트업 있었는데. 네, 체온을 재면 그게 스마트폰 연동돼 가지고 그게 뭐 되게 많이 팔려서 미국 전역에서 체온을 재면 요 동네 피버가 올라오고 있어. 네, 동시에 아. 미국 전역에 열이 어디가 많이 나는지를 정량적으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어요. 재밌네요. 플로리다에서 지금 코로나가 엄청 퍼져가지고 거기부터 막 전파됐는데 CDC가 모니터링 하기 전에 IoT 체온계를 통해 그 가지고 회사는 알고 있었다. 네, 이미 올라갔다 그게 뭐 그런 것도 이제 알고 있고요. 구글 맵 보면 네, 찍히는 거. 네. 전에도 식당에 보면 네. 어느 식당이 붐비는 시간대가 나오잖아요. 네. 그다음 스마트폰으로 GPS가 추적해서. 봐가지고 그 특정 장소에 언제 사람이 많이 몰리느냐 하는 거 보는 거거든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하고 있나? 어느 국가에서 이런 걸 보기 위해 가지고 구글이 그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죠. 한국은 보니까 공원이 51% 증가했더라고요. 네, 아, 그래서 뭐 네. 공원 뭐 이제 답답하시니까 다 나가서. 네, 그 트랜스포테이션 이런 거 다 해가지고서 밤에 수면 이런 것도 다 볼 수 있고. 네. 뭐, 근데 네. 여기 뭐 빅브라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만약에 이제 뭐 제가 당뇨가 있다, 제가 자식을 낳았다라고 했을 때 사실 유전자 검사를 안 하고도 너의 자식이 당뇨일 확률을 또 알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보면 아주 중요한 게 빅브라더이냐 아니냐를 저는 가장 크게 가름짓는 기준이 뭐냐면 사용자가 동의했냐, 네. 자발적으로 제공했느냐. 네, 본인이 동의했냐 하는 거거든요. 음. 특히 이게 옵트인이냐 옵트아웃이냐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넉넉고 있으면 동의냐, 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비동의냐, 내가 네. 원하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거냐, 혹은 원하면 데이터를 공유 안 하게 할 수 있는 거냐, 그 차이가 있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이제 디폴트가 공유하지 않는다가 돼야 되고, 내가 원하면 공유를 할 수 있게끔 해줘가지고 이제 이런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면 뭐 문제가 없죠, 사실은. 법적으로도 그 그렇고. 맥을 처음에 샀을 때라던가 아니면 네. 뭐 오피스를 처음 깔 때 물어보거든요. 버그가 있을 때 너 이거 서버에 업로드 할래? 그러면 너랑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 도울 수 있어. 그럼 대부분 그냥 그래 뭐 도우면 좋지 그러고 이해하잖아요. 그거랑 되게 비슷한. 네. 내가 제공하는 일부의 프라이버시로 다른 환자를 구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을까? 그럼 더 이상 빅브라더는 아닌 거죠. 네. 최근에 이제 데이터 산법 이런 거 아마 들어보신 네. 분이 계실 텐데 익명화, 가명화를 어떻게 해서 네. 우리가 그걸 연구에 쓰든 뭐 사업에 쓰든 할 거냐 이 얘기인데요. 뭐 그런 게 다 이제 연관되어 있는 거죠. 네.